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중동 역사 원 담당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우리 최태성! 막지? 뭐 무술을 해. 자, 여러분들 우리 전 시간에 진짜 중요한 거 너무 많이 배웠어요. 진짜 저번 시간에는요 막 시험 바치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자, 일단 그 조선이 건국되는 과정 속에서 역대 왕들의 어떤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일단 태조 이성계. 태조 이성계를 설명할 때는 역시 정도전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 정도전의 이 재상 중심의 정치를 지향했다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불만이 있었던 왕이 있죠. 바로 태종 이방원. 자, 이 태종 이방원은 여러분들 왕권 강화가 이제 목표였어요. 그래서 육조 직계제, 육조 직계제를 시행했던 왕이 바로 태종 이방원이다.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그 이후에 이제 뭐 호패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행했던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뭐니 해도 태종 이방원의 가장 큰 업적은 첫째 아들을 폐위시키고 바로 셋째 아들 충령을 왕위에 올렸다는 것이죠. 그 셋째 아들이 바로 세종입니다. 이 세종 같은 경우에는 너무 한 일이 많죠. 일단 의정부 서사제, 왕권과 신권의 조화, 의정부 서사제, 그리고 집현전 설치해서 인재를 등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더라. 그다음에 이제 외교적으로 본다면 사군 육진을 개척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최윤덕과 김종서를 통해서 사군과 육진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쓰시마 정벌 뭐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그 뒤를 이어서 여러분들 이제 세조가 또 사연을 통해 가지고 왕위에 오르게 되지요. 세조 같은 경우는 다시 육조 직계제를 시행했고, 그리고 경국대전을 출발시켜 가지고 성종 때 경국대전을 완성시키도록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요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꿰고 계셔야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특히 이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왕은 무조건 세종입니다. 무조건 세종은 시험이 무조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세종이 안 나오면 이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세종의 어떤 업적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들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역대 왕들, 조선의 왕들, 초기의 왕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배울 내용들은 무엇이있는지, 조선의 건국과 그 통치 질서의 확립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지를 볼 텐데요. 자, 먼저 의정부입니다. 중앙정치제도 의정부인데요. 최고관청, 의정부 제가 설명드렸어요. 앞강의에서. 재상이라고 한다면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 영의정, 그 다음 서열이 누구라 그랬지? 좌의정이야. 우의정이 아니라 좌의정, 그 다음에 우의정, 이런 사람들이 합의에 의해서 국정을 총괄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합의가 되어지면 그 밑에 6조 명을 내려서 이제 실행을 시키도록 하는 것이죠. 6조는요 의정부 아래 설치되었고요,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2호 예병형 공입니다. 이 고려는 6부였죠. 6부, 그죠? 고려는 이병호형 예공. 병부가 두 번째였네. 왜? 고려는 워낙 전쟁이 많으니까. 10세기, 11세기는 거라인 쳐들어와, 12세기는 여지 쳐들어와, 13세기는 몽골 쳐들어와, 14세기는 홍원적으로 왜곡 계속 쳐들어오니까 아무래도 국방부 병부가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조선시대 때는 그렇게 큰 전쟁이 없거든. 1592년 전쟁이 벌어지기 전까지는요, 큰 전쟁이 없어요. 그래서 병부 뒤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2조는 지금 이제 행정자치부, 호조는 지금 재정경제부, 돈 관리하는데, 예조는 예의니까 교육부 또는 외교부와 관련된 곳. 그다음에 병조는 국방부, 형조, 벌 주는데 뭐 법원이라든지 뭐 법무부 뭐 이런 데가 되겠죠. 그다음에 공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건설교통부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다 똑같아. 지금하고 이름만 좀 다를 뿐이지 하는 일들 다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의정부 6조 체제, 의정부 6조 체제로 이렇게 조선시대는 운영되고 있었다. 고려시대는 여러분 뭐였어요? 고려시대는 이성육부였잖아. 고려는 이성육부, 조선은 의정부 6조. 네,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특히 여러분들 이 조선시대 때 3사가 있어요. 진짜 중요하다 여러분들. 3사가 뭐냐면 여러분 조선이라는 나라가 제가 얘기했지만 결코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은 나라라면 절대 500년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세계사에서 한 왕조가 500년을 버텼던 사례가 거의 없어요. 500년을 중국 왕조요? 중국 왕조도 여러분들 300년을 못 넘어요. 길어봐야 200년 넘기도 힘들어 중국은요. 그런데 조선은 500년이라는 시간을 갔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있는 거야. 여러분 절대 조선을 뭐 힘이 없고 약한 그런 나라를 보시면 안 돼. 결국 조선이라는 나라가 나중에 이제 식민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이지 500년이라는 어떤 그 시스템이 운영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바로 3사. 3사입니다. 3사. 3사가 뭐냐면 언론의 역할인데 여러분 고려에 3사가 있죠. 똑같아요. 글자 똑같아요. 이 고려의 3사는 단순히 회계만을 담당한다. 언론 담당 안 해요. 회계만을 담당하는 거예요. 비교하세요, 여러분들. 하지만 조선 3사는 언론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뭐가 있냐면요.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이렇게 있어요.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사헌부는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뭐 예를 들면 검찰과도 같은 그런 곳이 되겠죠. 또는 감사원 같은 곳. 사간원은 정책에 대한 간쟁을 하는 곳이에요. 이건 이제 언론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갖고 있죠. 홍문관은 경연. 경연은 이제 왕과 신하들이 토론하는 자리잖아요. 그죠? 경연 담당은 국왕의 자문을 해주는 그런 곳입니다. 요 3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사헌부와 사간원이 그 저기 뭐냐 이게 좀 출퇴근 모습이 좀 달라요. 하는 일도 좀 다르고. 사헌부 관리들은 이 옷을요 정말 쫙 빼입어요. 쫙 빼입고요. 출퇴근 시간 아주 엄격합니다. 엄격해요. 근데 사간원 관리들은요 옷도요 그냥 대충 걸치고 이게 와요. 출퇴근 시간도요 어떨 땐 늦게 오고 어떨 땐 일찍 퇴근하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뭔가 좀 규율이 좀 없어 보여요. 사헌부는 근데 여러분들 그 검찰 보세요. 검찰 우리나라 검찰 이렇게 잘 보시면 검찰처럼 이렇게 보시면 공통점이 보여요. 옷 색깔이 다 비슷해. 검정색이야 대부분이다. 검정색 옷도 입고 있죠. 뭔가 제복처럼 입고 있잖아. 언론인들 기자분들 보세요. 기자분들 옷 헐렁한 청바지에다가 뭐 머리도 막 당연히 그런 모습 보이죠. 딱 그 모습이에요. 사헌부가 그런 역. 왜냐면 이게 관리들 비리 감찰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율이 딱 있어요. 사간원은 뭐 하는 데냐면 왕에게 직언하는 곳이야. 전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거 얘기하는 데야. 여기 얘기해야 되는데 언제든지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조직의 어떤 규율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면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냥 개별적인 어떤 자유를 좀 많이 주는 거야. 마음에 안 들면 전하 이러시면 아니 제 목 치세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 그래서 이게 이제 사간원, 간하는 곳이야. 간하는 곳, 간쟁하는 곳.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간원. 이게 3사. 어쨌건 이런 어떤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권력이 부정해지는 것들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갔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운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대단한 나라인데 여러분들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이게 바로 3사였습니다. 의정부 6조 체제의 어떤 그 정책들을 이렇게 3사가 견제해주는 어떤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겠죠. 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국가의 큰 죄인을 처벌한 영모죄. 이것은 영모이옵니다 라고 해서 그래 그럼 그들을 그곳으로 끌고 오거라. 여기 어디 바로 의금부예요. 의금부. 근데 여러분들 영모는요 이건 주로 왕권을 강화시킬 때 활용이 돼요.
왕에게 좀 뭔가 좀 어떤 그 덤벼들 수 있는 어떤 세력들이 있으면 영모죄로 그냥 쓸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금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고, 앞에 봤던 여러분들 이 3사 있잖아요. 3사는 왕권 강화일까 왕권 견제일까? 4가는 전하 그러시면 아니옵니다. 왕권 견제겠죠. 반면에 이 의금부는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구. 그 다음에 왕명출납, 왕의 기소, 대통령 저기 뭐냐 비서실 같은 곳, 그게 아니면 승정원. 승자가 들어가면 이건 여러분들 대통령 비서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승정원, 비서기능이에요. 그러면 이 의금부와 승정원은 당연히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죠? 의금부, 승정원, 여기서 플러스 6조 직계제까지. 네, 의금부, 승정원, 6조 직계제,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는 모두 다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또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한성부가 있어요. 한성부는 서울시청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시청. 한성부니까 이거는 수도 한양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고요. 역사서 편찬하는 곳, 실록 만드는 데요. 여기를 춘추관이라고 합니다. 춘추관. 그 다음에 최고 교육기관, 조선의 교육기관 어딘가요? 성균관 이렇게 있죠. 이건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지방행정제도에 대해서 볼게요. 중앙행정조직에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게 왕권 강화이고 어떤 게 왕권 견제인지를 분류하시는 거예요. 왕권 강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였죠? 의금부, 승정원, 6조 직계제. 왕권을 견제할 수 있는 건 뭐였죠? 3사. 그리고 의정부, 서사제. 이렇게 딱 구분을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성부는 서울시청, 춘추관은 실록, 그리고 성균관은 교육. 이 정도만 딱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지방을 볼게요. 중앙은 의정부 6조 체제라면 지방은 8도 체제입니다. 자, 8도 아래 부목, 군현을 두고요. 지방관을 파견하죠. 중앙 집권 체제를 완성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고려시대 때 5도 양계예요. 고려는 5도 양계입니다. 그죠? 고려는 5도 양계, 조선은 8도예요. 고려 5도 양계의 지방관을 파견해. 지방관을 파견하는데 전국에 파견하지 못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5도에는 안찰사, 양계에는 병마사를 파견하는데 5도 양계 지방관 파견했는데 그 이외의 지역은 다 파견 못해요. 그래서 속군이 있고 속현이 있고 향부곡수가 있다. 이 지역은 지방관이 중앙에서 파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실질적 지배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향리가 그 지역을 다스린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조선시대가 되면요. 이제 지방관이 모두 파견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향리. 이 고려의 향리와 조선의 향리가 달라요. 향리가 누구냐면 사또 도와주는 사람 있잖아요. 왜 여러분들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사또가 수령이 지방관이죠. 그 이방 있느냐? 라고 딱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방이 어떻게 나타나요? 아니 따르지 마세요. 네, 이방이 어떻게 나타나요? 네, 사또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요게 바로 조선시대 그 이방 향리의 모습이에요. 왜냐고요? 고려 향리는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지금 사또 이거는 조선의 향리예요. 고려 향리는 그 지역의 실질적 지배 세력이에요. 대빵이에요, 대빵. 향리 스스로 세금을 거두도록 하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마치 사또처럼. 근데 조선 향리는 사또 뭘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달라. 고려의 향리와 조선의 향리는 다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왜냐면 지방관이 다 파견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방관이. 그래서 중앙집권 체제가 이제 드디어 조선시대에 완성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보세요. 지방관 파견합니다. 8도에는요. 중앙에서 8도에 고려 5도에는 누가 파견됐다고? 야, 내가 방금 얘기했는데 까먹었구나. 고려 5도에는 안찰사. 조선 8도에는 관찰사. 그러니까 지금은 얘기하면 도지사야, 도지사. 뭐 지금은 도지사를 우리가 뽑죠. 그죠?
근데 조선시대는 중앙에서 파견한 거야. 그래서 관찰사를 파견해서 수령 지휘 및 비행을 감독하는 그런 모습.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팔도가 있고 그 팔도 안에 뭐 부, 목, 군, 현이 있단 말이야. 뭐 그 크기에 따라서 또는 인구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겠죠. 부, 목, 군, 현. 아니 지금도 왜 저 경기도, 뭐 성남시, 뭐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나눈 거야 지금 이렇게. 부, 목, 군, 현 있으면 이 팔도에는 파견되는 그 관리가 관찰사야. 관찰사고 여기 부, 목, 군, 현에 파견되는 건 수령이야. 사또야, 사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또. 그러니까 뭐 여기는 뭐 부사, 목사, 군수, 현령 뭐 이런 식으로 부목군현 이게 사또들이 파견되는 건데 이 관찰사가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수령들을 지금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령은 관찰사한테 보고해야 되겠지. 이런 모습으로 부목군현에 바로 수령을 파견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어쨌거나 이 지방관들은 여러분들 이 지방관들은 굉장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뭐 저기 뭐냐 군청, 군수, 뭐 또는 뭐 시장,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청장, 이런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행정만 하지 사법해요? 군사해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는 사법하고 행정하고 군사를 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선시대 그 드라마 보면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누구한테 가요? 사또한테 가잖아. 사또 억울하옵니다. 이것을 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가잖아. 근데 지금 억울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 구청장한테 찾아가세요? 아니지. 법원을 가야지. 법원을 소짤 항소에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은 기능이 입법, 사법, 행정이 나뉘어져 있는데 조선시대는 그게 하나로 되어 있다는 거. 지방은 사또가 다 해. 외적이 쳐들어왔어. 그럼 사또가 다 군사를 끌고 또 나가. 그래서 여러분들 왜 사또 옷을 보면 왜 긴 책모자에다가 왜 그 검은 옷 입은 그런 모습, 그거는 군인 옷이에요. 군인 옷. 사또가 이런 옷도 있잖아. 그러니까 군인 역할도 하고 행정 역할도 하고 법원 역할도 하고 이거 다 해요. 사또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조선시대는. 자, 그리고 향리의 권한이 약화됐습니다. 사또 이렇게 수령의 행정실험을 보좌하는 역할을 지어 낮아지고요. 고려시대 속군, 속현 및 향복소 당연하지. 지방에 다 파견됐는데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지방에 다 파견됐으니까. 그죠?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 그리고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 유향소. 향촌에 있는 기구라는 거예요. 유자가 있을 유자니까. 이게 지방자치 조직인데 지역의 양반들로 구성돼 가지고 수령이 그 자문에 응하고 향리의 비리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향소예요. 그러니까 수령이 파견됐잖아. 이건 중앙에서 파견된 거야. 그래서 이 수령이 뭐 어느 부를 다스려. 이 부를 다스리는데 이 부 안에 예전부터 살고 있었던 양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족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자치 우리 내버려 두세요.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를 외치는 사람들이야. 냅두란 얘기야. 그런데 중앙에서 파견된 수령은 이들을 냅둘 수가 없지. 얘들이 혹시 딴 마음 먹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얘들을 끊임없이 감시해야 돼. 이런 역할을 이제 수령이 또 하는 거야. 괜히 그 향촌에 있는 그 양반들이 딴 마음 품지 못하도록 계속 감시도 하는 역할, 그런 모습들. 이렇게 지금 요 자치기구가 바로 유향소다라는 거. 이런 구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들? 아니 뭐 지금도 어느 구에 가시면 구청장이 일단 행정을 하지만 그 안에 왜 민간인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민간인 단체들이 구청장한테 허락 안 받고 뭐 마음대로 할 수 없거든요. 예, 딱 그런 역할들을 지금 이 당시도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아. 옛날 사람이랑 지금 사람 이름만 다를 뿐이야. 자, 군사 조직 볼게요. 자, 16세에서 60세 그 미만 모든 남성들이요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 됩니다. 우와!
뭐야 지금은 그래도 대부분 한 20대 가잖아요. 저 2년만 갔다 오면 되잖아. 뭐야 이거 지금 몇 살이야 지금 이거 거의 44세지 지금 44년 동안 다녀야 돼? 네. 근데 지금은 한 번에 가서 한 큐에 끝내고 오잖아요. 이때는 그게 아니고 매년 조금씩 이렇게 나뉘어서 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나눠서 대신 현직에 있는 관료, 학생, 향리는 군역에서 면제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현직 관료나 향리는 지금 뭔가 일을 하고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잖아, 그죠? 그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여기라고 이제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빼주는 거예요. 선생님도 예비군 훈련을 갈 때 선생님은 원래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 한 2박 3일씩 이렇게 동원 훈련이라고 받거든요. 1년에 한 2차례씩. 근데 선생님은 2박 3일 이렇게 안 해요. 선생님은 그냥 하루만 갔다 오면 돼요. 왜인지 아세요? 왜 나를 군역에서 이렇게 많이 빼주는 걸까? 왜일까요? 아이들 가르치라고. 내가 거기 와서 군대에서 그 훈련 받고 있으면 아이들 수업 비잖아. 그죠? 아이들 가르치라고. 굉장히 안 좋아한다 너희들. 내가 갔으면 좋겠어? 그렇지. 너희들은 선생님이 없으면 쉬는 거니까 좋지. 국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선생님은 학생들과 함께 있어야지. 라고 해서 2박 3일 중에서 하루만 그냥 갔다 오도록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개념이야. 그런 개념. 네, 현직 관료 학생 학리는 군역에서 면제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중앙군은요, 5위라고 해서 군과가 수도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지방군은요, 각도의 이 병영과 수영, 병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육군이 되겠고 수영은 이제 수군이 되겠죠. 선생님 왜 그러면 공군은 없나요? 비행기가 있냐? 그 당시에 없지. 그러니까 저기 육군하고 수군만 있으면 되는, 해군만 있으면 되는 거지. 육군, 해군을 설치해서 병마 절도사와 수군 절도사를 파견하고 있더라. 이제 육군 참모총장, 수군 절도사, 해군 참모총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파견을 하고 있다. 지방군. 이름만 다를 뿐이야. 똑같아. 그 다음에 이제 잡색군이라고 있어요. 잡색군은 뭐냐면 향리에서 노비까지 군역을 지지하는 사람까지 포함한 일종의 예비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잡색 여러 가지 색깔로 구성된 군인이라는 얘기야. 향리에서 노비까지. 그러니까 보세요. 향리나 노비는 군대 안 가. 군역 면제예요. 군역 면제된 사람들을 모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향리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뭔가 국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빼주는 거고, 노비는 사유재산이야.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아. 여기 없어. 이런 사람들은 모아가지고 혹시를 대비해서 예비군식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놓은 거예요. 이걸 잡색군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중앙군은 5위. 그 다음에 지방군은 0, 병영, 수영 있잖아요. 이런 영진군. 중앙군과 지방군이야. 이 중앙군과 지방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 그게 뭐냐면 여기에 파견되지 않은 사람들을 모아놓아서 그냥 그 마을에 향토 예비군처럼 만들어 놓은 잡색군. 요게 바로 조선시대의 군대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통통신제도를 볼게요. 자, 먼저 조은제도. 조은제도는 배를 통해 가지고 지방에서 거둔 세금을 강과 바닷길을 통해서 경창, 서울에 있는 창고죠. 서울에 있는 창고로 운송하는 것이고요.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 세곡은 그 지역에서 국방비의 사신 접대를 사용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국에서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서울로 와야 될 거 아니야. 서울에 써야 되니까 세금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엔 그 육지 길이 발달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바닷길을 통해서 강을 통해서 이 쌀을 운반할 거 아니야. 특산물도 운반하고 그걸 세금 조자야. 세금을 운반하는 길이란 거예요. 그래서 조운제도를 뒀는데 주로 바닷길, 강과 바닷길을 통해서 서울로 운송했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은 세금을 서울로 내지 않는다는 거야. 세금은 걷는데 이거를 서울로 보내지 않는다는 얘기야. 왜? 평안도는 중국 사신들이 오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중국 사신 접대비를 쓰라 그래요. 그다음에 함경도는 사군 육진 그런 것도 있는 곳이잖아. 그죠? 그래서 군사비를 쓰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서 그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소비하도록 하는 겁니다. 좋은 제도. 그다음에 봉수제도.
불 붙이는 거죠. 연기 통해 가지고 알리는 거. 불과 연기를 통해 국경 지역에 위급한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죠. 뭐 기타에는 뭐 역마 관리가 있고요. 원, 숙박 시설, 진, 선박 관리 이런 것들이 운영되고 있다. 지금도 여러분들 뭐 이런 이름 지명들이 남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역촌동, 역촌동. 그다음에 원이 있다면 인덕원. 다 옛날에 있던 어떤 그런 지명들이 지금 되는 겁니다. 그죠? 진이 있는 곳은 어딜까? 양화진. 양화대교에 있는 그쪽에 옛날에 양화진이거든요. 다 그런 어떤 이름들이 지금 다 남아 있는 거예요. 조선시대 어떤 그런 기능으로서의. 오케이?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런 어떤 지방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리들이 필요할 거 아니야. 행정도 마찬가지고 중앙도 마찬가지고 중앙지방관리들. 그 관리들을 어떻게 뽑느냐? 과거를 봅니다. 과거는요. 양인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과거 시험을 되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더라. 좀 웃겨가지고. 야, 과거 시험은 너희들 지금 봐봐. 과거는 크게 소과와 대과로 순서가 이어져요. 소과는 뭐냐면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수능이야. 소과는 수능이야. 그러니까 소과에 합격하면 어딜 가는 거야? 성균관을 가는 거야. 성균관 대학교를 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수능이야. 이건 수능이야. 그러니까 성균관에 갔어. 성균관에 공부를 해. 그래서 대과를 봐. 대과를 봐가지고 합격하면 관리가 되는 거야. 그럼 대과는 지금의 뭐야? 이게 바로 공시야, 공시. 공무원 시험이야, 공무원 시험. 똑같아. 옛날에 했으면 똑같아. 소과를 봐서 성균관에 들어가서 공부해가지고 대과에 합격해서 관리로 나가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방식이 있단 말이야. 소과와 대과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너도 저 과거 시험을 매년 보는 게 아니야. 지금은 공무원 시험 매년 보잖아요. 그다가 뭐 지방 공무원 시험, 무슨 뭐 서울 공무원 시험, 전국 공무원 시험을 다양하게 보잖아. 1년에 몇 번 그 기회가 있잖아요. 조선 과거는요. 3년에 한 번 봐. 3년에 한 번 보고 전국에서 다 그냥 몰려들 거 아니야. 몇 명 뽑는 줄 알아? 33명밖에 안 뽑아. 야, 여기 그 3년에 한 번 시험 보는 데서 전국 33등이야. 너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슈가 아니야. 이거 얼마나 어려운 건데. 과거 합격은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겁니다. 제가 볼 때 지금의 뭐 사시, 뭐 사법고시, 뭐 외부고시, 행정고시보다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죠. 세종대 집현전 거기 들어간 사람들 과거 출신자들인데 33명 중에서도 33등, 1등부터 33등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도 집현전 학자들은요 5등 이상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조선이라는 천재들만 모아놓은 거야. 이 세종이 집현전으로. 성삼문이나 신숙주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우습게 보지 마. 엄청난 사람들이야. 과거 시험. 근데 이게 왜 과거 합격을 여러분들이 참 우습게 여기냐면 그 개념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게 춘향전 때문에 그래. 이몽룡 같은 경우가 이 춘향이와 막 놀아. 막 그냥 신나게 놀아.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서울에 가서 내가 과거 시험을 봐야겠어. 라고 해서 과거 시험 봤다가 장원급제하고 오는 거야. 그 많은 사람들이 장원급제 좀 쉽나 보지? 연애하다가 그냥 팍팍 되네?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진짜 그러니까 소설이지. 백날 그렇게 해봐라. 절대 붙지 않는다. 춘향전의 왜곡이에요. 그렇게 해서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어려운 시험인데.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에요. 여러분. 자, 그 과거는요. 법적으로는 양인 이상이면 다 누구나 응시 가능한데 사실은 뭐 농민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거의 좀 어렵다고 봐야 되고요. 주로 양반들이 주로 보는 시험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과가 있고요. 문과는 문관선발. 그 다음에 무과가 있고요. 이순신이 무과 출신이에요. 이순신 무과 출신. 무관선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잡과가 있어요. 잡과는 기술관선발. 주로 중인들이 응시하는 겁니다. 잡과가 이제 되면 이제 의사가 되기도 하고, 네, 좀 법을 다루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변호사라든지 뭐 의사라든지 잘 나가는 사람들은 조선시대는 다들 중인들이야. 선생님처럼 역사를 공부했더니 철학을 공부했더니 이런 사람 다 양반이고 문과, 이과 다들 이 잡과들 그래서 잡과를 가야 돼.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진 거야.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전문직들이 중시되다 보니까 조선시대 때 정말 그 잡과 출신들이 잡것들이 아니야. 잡과 출신이라고 하는 나는 잡과 출신들이 지금은 대우를 받는 거죠. 지금 야 저 철학과 사학과 옛날 그 양반들 지금은 취업하기 너무 힘들어. 그죠? 세상이 바뀐 거야. 세상이 바뀐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학관 좋습니다. 선생님 사학과 출신. 너무 행복해. 난 참 행복합니다. 너무 좋아. 네,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 나를 따르라. 네. 어쨌건 자 이런 과거 시험이 있었다. 근데 과거 말고도요 여러분들 또 다른 방식이 있었어요. 천거 추천제. 추천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그 수능에서도 정시가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 있잖아. 천거 이런 거야. 학생부 입학사정관이 쭉 보고 나서 얘 괜찮은데? 얘 뽑을래? 라고 하는 게 이런 천거제도. 똑같아요. 사는 모습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예. 아까 과거 문과 잡과 이게 지금의 이제 수능 정시가 되는 것이고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음 이품 이상 관료의 자질 대상 고위 관직 진출자. 요건 뭐냐면 또 음이 들어가네. 조선의 음덕. 고려 음서 있잖아요. 그거예요, 음서. 음서. 이건 지금 없어요. 예. 저거는 있다. 왜 유공자, 국가 유공자들. 그러네. 국가 유공자들의 자제인 경우에는 특별 전형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데 여러분들 고위 관리직에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려 시대는 음서 출신들이 고위 관리에 많이 올라가요. 근데 조선 시대는 그런 시대는 아니야. 조선 시대는 진짜 실력. 천거도 별로 없고요. 조선 시대는 무조건 과거여야 돼. 과거 출신이어야만 고위 관직에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취재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취하는 거예요. 그 재능을 취하는 거예요. 너 재능 좀 있다야. 재주 좀 있는데? 라고 할 때 딱 이렇게 선발해 주는 겁니다. 이건 이제 기술직, 하급직 관리 대상 중인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조선시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렇게 우리 사는 모습하고 다르지 않아요. 다만 용어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이렇게 헷갈려하는 그런 건데요. 그냥 지금 우리 사는 모습과 비교하면서 하나씩 이렇게 보시면 되게 쉬워요. 자, 그러면 이제 별 채우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별 채우기 봤는데 아까 8번에 향부곡소라고 있는데 향부고소라고 나왔는데 부곡입니다. 부곡. 그건 이제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조선의 어떤 시스템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결론은 뭐예요? 지금 우리 사는 모습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조선시대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년을 간 겁니다, 여러분들. 결코 조선 옛날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여러분들 이제 조선의 문화 15세기 조선의 문화 드디어 우리의 한글 훈민정음이 창제가 됩니다. 그 세종시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